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 또 종목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일단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만에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덩달아서 상승했는데요. 네. 뉴욕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에서 어제는 좀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무너졌던 700선을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시장을 급락시켰다라는 것과 정반대로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네. 시장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으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000억 약간 넘는 수준의 순매수를 기록했던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무려 4,000억이 넘어가는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 급등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핵심적인 건 기본적으로 연준이 엊그제 밤에 이제 발표했던 개별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프로그램, 네. SMC, CCF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직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준의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다시 확인시켜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 약간 좀 주춤했던 시장의 어떤 모멘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양상을 어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제 지표도 상당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간밤에도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런 것들이 이제 5월 지표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면서 많은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금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고도 있고요. 이제는 중요한 게 6월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기업 실적, 2분기 실적이 참 중요한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처음에는 경제 지표에, 매크로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네. 그 경제 지표 하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순차적으로 나빠진 그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7월, 8월에 집중될 예정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피크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만 해도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영향이 한 3월 정도만 미쳤기 때문에 1, 2월은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점에서 실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가장 크게 미치는 실적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2분기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한 4월부터 집중적으로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월 말, 6월 초가 돼서야 이제 경제 활동 재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그 여파는 2분기 기업 실적에 미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집중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경제 지표는 이미 이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 실적도 후행적으로 그에 따라서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줄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애널리스트라든지 시장 전망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기업 실적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FN 가이드가 이제 지금 그 집계하는 그래서 증권사 3군데 이상이 이제 실적 전망치를 내는 상장사 207곳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봤더니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22조 9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지금 전망치는 3월에는 30조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감소세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된 상태지만 그렇군요. 최근 2달, 그러니까 4, 5월 2달간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25% 감소한 반면에 지금 6월 들어서는 0.2% 굉장히 미미합니다만은 어쨌든 더 이상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 않고 이제 약간 상향 조정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2분기 실적 전망의 바닥을 찍고 이제 2분기 실적 전망도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싹 트는 그런 징후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집계하고 있는 기업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가 최근에는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가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그게 소폭이지만 일단 반등을 보였다는 거. 그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 그런 실적 개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많이 뛰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대장주로 시장에 자리매김했던 업종들이 대부분 그 실적 호전을 주도하는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편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그 막연히 떠올려도 그냥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 대표 수혜 업종들, 언택트 관련 업종들이죠. 그렇죠. 예, 포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네. 이런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주로 이제 그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그 핫한 업종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네. 뭐 실적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거는 이제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집에서 주로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서 밥을 많이 먹다 보니 음식료 관련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이제 핵심적인 수혜를 볼 거고요. 시장 내에서는 지금 이제 뭐 하나 이름을 붙이기, 명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래서 이제 BBIG라고 해서 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미국의 네. 빵에 이제 대비되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빅이라는 업종, 4개의 업종이 이 실적 호조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뭐 언뜻 지금 그 어제 나온 그 FN 가이드 전망치를 보면 지금 게임 업종에서는 웹젠, 뭐 W게임스, 뭐 다른 대표 게임 업종들은 원래 이제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네. 상향 조정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웹젠이나 W게임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가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그렇군요.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는 카페24 같은 회사들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한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는 농심이라든지 클리오 같은 회사들, 또 이제 최근 이제 막바지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화랑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면서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이런 증권 관련주들의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주들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되는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실적이 네. 굉장히 좋은 업종, 뭐 NC소프트, 예. 이코노를 통해서 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 이상 아.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역시 뭐 적게는 한 80%, 많게는 100%가 훨씬 넘어가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실적 2분기 어닝 시즌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2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개선된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한번 지금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실적 관련주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투자에 있어서 그걸 좀 팁을 좀 주실까요? 예,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래서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죠. 절대적인 수준에서 실적 기대치도 높았고 실질적인 실적이 좋게 나올 기업들. 는 꾸준히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넷마블 뭐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좀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다시 이제 받으면서 그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2분기에 영업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보여줄 거거든요.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래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 앞으로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조금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또는 증가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겠지만 네.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모멘텀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사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한 6억이 살짝 넘어가
6조가 살짝 예. 넘어가는 수준일 거거든요. 이건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8% 가까이 줄어드는 수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좋지 않구나.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갤럭시 S20이나 이런 신제품들 모바일 쪽 또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 자체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3분기가 되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전망치로는 13%가 넘는 실적 전망치가 나타날 이익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2분기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에 집중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현물 가격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가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서버 관련 수요들이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네.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 규제를 얻어맞기 전에 미리 한국 반도체를 사놓자라는 네. 가수요들이 집중적으로 먼저 나타나면서 4분기는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2, 3분기에 미리 이제 지금 반도체를 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4분기는 실적이 좀 좋지 않겠지만 2,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년 이후 내년을 노린 중장기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종목들이다. 그래서 실적의 어떤 트렌드, 실적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다른 전략을 세워서 투자에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하지만 또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심해야 할 종목들, 업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크고요. 네. 또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여전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전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3분기 역시도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 또 롯데쇼핑, 또 신세계 이마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이 2분기에 계속 이어지지만 3분기도 썩 장담하기가 호전될 거라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길게 보면 기업 펀더멘탈이 좋더라도 2분기, 3분기, 뭐 좀 더 멀리는 4분기까지도 실적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요. 성장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세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7, 8월이 되면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어닝 시즌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들 또 업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한 가지 또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제 북한이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이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제 사실은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과정 영상으로도 봤지만 예. 사실은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의 그 약간 군사적 행동 자체가 약간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해요. 네. 왜냐하면 김여정 그 부위원장이 그 다음 그 대적 활동은 군부에게 넘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희는 그걸 어떤 그 판문점 근처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 도발로 사실은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 거기서 말한 그 다음번에 그 대적 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그 행동을 그 지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나온 대남 선전부나 북한 군부의 성명서가 어제 추가로 잇따라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과 또 미국과의 적대적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그 적극 긍정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향후 남북 상황에 따라서
그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행위에 비해서 그 이후에 나온 군부의 성명서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북한도 여기서 추가적인 도발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그널을 주고 빨리 한국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북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빨리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네. 지금 북한도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또 중국과의 국경이 단절되면서 중국과의 무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굉장히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대선 이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북한과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북한은 그 시기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거죠.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빨리 어떤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북한에 대한 원조나 그런 어떤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조금 기다려봐라라고 네. 요구하는 상황이고 한국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군사행위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우리 증시에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겠지만 네. 지수를 크게 깎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혹은 또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가 간밤에 어쨌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주요 발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영향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연설에서 얘기했던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장 자체의 그 현실 인식을 많이 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요.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죠. 일부 네. 경제 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네.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그 길은 굉장히 멀다라고 얘기했고요.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또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통제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 경제가 급반등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 자체가 좀 과도하다라는 현실 인식을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더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완전 고용 또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자산 매입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매입한 자산을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했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시장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충족시켜주는 발언이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시장 상황이 완전히 개선됐다라는 자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로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네. 2022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겠다라는 예. 신호를 줬고요. 그렇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들은 어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환호시켰던 부분이죠. 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라는 그래서 네. SMCCF를 통해서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겠다라는 발표한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이 그 급등하는 그런 랠리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끼리처럼 채권 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가격을 교란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연준이. 예. 적극적으로 회사채를 아무거나 막 사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위로 끌어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또한 이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으면 계속 회사채를 사겠지만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매입 속도를 줄이거나 아예 매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아주 크게 가졌던 기대치를 조금 톤다운 시키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채권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을 느끼고 채권 금리가 다시 밑으로 좀 떨어지는 양상을 어젯밤에 보였었는데요. 예. 결국 트럼프 의장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는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관리하고 부양하는 우리의 연준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다. 네. 다만 과거 이제 금융위기나 또는 그 글로벌 재정 위기 때처럼 인위적으로 우리가 주식 채권을 막
마구잡이로 사서 자산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관리하겠지만 자산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에 채권이건 주식이건 가격이 다 올라갈 테니 함부로 고수익에 배팅하는 그런 투기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네. 일정한 경고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이 앞으로 추가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를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뭐 경제는 어렵다. 하지만 연준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부양하지는 않는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